당장 서울로 이송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송하면 이 사람 차 안에서 죽습니다. 당장 서울로 이송합니다. 지금 그 앞에서 지아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버텼습니다. 이 상태로 이송하면 이 사람 차 안에서 죽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밤 강원도 산골 응급클리닉에서 한 여의사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후배에게 짓밟히고 병원에서 쫓겨난 여자가 낡은 장비 하나만 들고 피투성이로 실려온 신원 미상의 남자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눈을 떴을 때 살아난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게요. 기다려줘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감춰진 병, 권력의 방해, 그리고 다시 찾아온 배신의 그림자. 이 여자는 과연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지안의 인생이 무너진 건 하루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단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치밀하게 그 아래를 파고 있었던 겁니다. 지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끝까지 바닥이 꺼지는 순간까지. 서울 H대학병원 흉부외과 복도는 오전 7시면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구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냄새를 맡으며 가운을 여몄으니까요. 흰 가운 안쪽 왼편 주머니에는 언제나 펜 2자루와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레지던트 시절부터 유지해온 습관이었죠. 수술 전 마지막으로 손을 씻을 때 지안은 항상 오른손 엄지로 왼쪽 손목 안쪽을 꾹 눌렀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단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안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나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먼저 인사를 건네던 간호사 선생님이 지안을 보자마자 차트 뒤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복도 끝 의국 앞에서 두렁거리던 레지던트 2명은 지안이 가까워지자 말을 뚝 끊었습니다. 차가운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과장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지안이 노크하자 안에서 잠깐 이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이 무엇인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과장 정명훈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지안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정명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명훈이 천천히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지안은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그 글자들이 지안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판막 수술건이에요. 환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지안의 손가락이 서류 끝을 잡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이의요? 그 환자 지금 회복 중이에요. 경과도 좋고요. 수술 기록이 문제가 됐어요. 정명훈이 그제야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미안함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표준 처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거고요. 익명 제보가 먼저 들어왔어요. 지아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제보요. 네. 누가요? 정명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아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서 선생,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수술 스케줄은 일단 보류해요. 보류. 그 단어가 지안의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보류는 끝이 아니었지만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과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어디선가 수술실 쪽에서 금속이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를 흘렀습니다. 지아는 손목 안쪽을 오른쪽 엄지로 눌렀습니다. 맥박이 뛰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데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지안은 지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 박성현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였습니다. 지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성현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오윤서를 이 병원에 처음 데려온 날이 생각났습니다. 실력 있는 후배라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지안 스스로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오윤서는 그날 지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고개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공손했는지가 생각났습니다. 지안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잔에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지안은 다시 과장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서 선생,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명훈은 이번에도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 선생을 계속 수술팀에 두기가 어려워요. 자진 사직을 고려해 줄 수 있어요? 자진 사직? 지아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자진. 스스로 그만두는 것. 내가 원해서 떠나는 것.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정명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그것이 지안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복도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지아는 잠깐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가운을 여몄습니다. 수술 전 손목을 눌러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날이 이 문 안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지아는 강원도 하진읍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트렁크 하나와 의학 서적 2박스, 그리고 오윤서와
나란히 찍은 학회 사진 한 장이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지아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가운에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그것이 지안이 서울에서 가져온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하진읍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산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아는 그 냄새를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끌었습니다. 클리닉은 버스 정류장 옆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절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원장 김봉수가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작고 둥근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 선생이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뭐든 다 봐야 해요. 흉부 전공이라도요. 지아는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창고에 오래된 장비들이 있어요. 쓸만한 것들이니까 한번 봐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트렁크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어머, 제가 들게요. 무거워 보여서요. 지안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트렁크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 최미래예요.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짧게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밥은 진짜 맛있어요. 지아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2층 숙소 창가에 앉아 소주를 홀짝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닥인지 아니면 바닥 아래인지 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그 답을 알게 해줄 사람이 찾아옵니다. 폭설 속에서 피투성이로. 그 밤 지안이 소주잔을 내려놓은 것은 전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11시 47분이었습니다. 클리닉 응급전화는 보통 이 시간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진읍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혈압약을 받으러 오고 가끔 농기구에 손을 다친 주민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울린 전화는 달랐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선생님, 고속도로 다중추돌이에요. 중상자가 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요. 지아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운을 집어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처치실 불을 켜는 순간 지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창고에 있는 장비들, 흡인기, 흉관 삽입 키트, 김봉수 원장이 처음 날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선반을 훑었습니다. 낡았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꺼내 처치대 옆에 늘어놓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습니다. 클리닉 유리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폭설이 그들의 어깨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남자는 얼굴 오른쪽이 혈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반쯤 잘려 있었고 가슴 오른쪽이 비정상적으로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옆 혈관이 이상하게 부풀었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 다가가며 눈으로 전체를 훑었습니다. 폐가 눌리고 있었습니다.
혈액이 가슴 안에 고이면서 심장을 압박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차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처치실 안에서 죽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요. 사고 현장에서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말하는 동안 지아는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 홍 여사가 처치실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신원 미상이면 큰 병원으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안이 흡인기 튜브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상태로 2시간 이동하면 도착하기 전에 끝나요. 홍 여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지아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미래가 옆에 붙었습니다. 손에 거즈와 소독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눈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명 더 밝게.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놓치지 마요. 네. 지아는 남자의 오른쪽 가슴 옆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검붉은 피가 천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홍 여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귀에는 흡인기 소리와 남자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중간쯤 지났을 때 흡인기 튜브가 막혔습니다. 미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사기로 직접 바꿨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8, 83, 89, 94. 미래가 모니터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곳이 문제였습니다. 지아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치대 옆에 쓰고 버린 거즈와 장갑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처치실 바닥에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목 안쪽을 오른쪽 엄지로 눌렀습니다. 맥박이 뛰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지아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이목구비, 피에 덮여 있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매끄러웠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잠깐 그 손을 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차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신원 미상, 남, 추정 40대 전후. 그렇게 적었습니다. 미래가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지아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처치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클리닉 앞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번호판 조각으로 차량을 추적했더니 어느 대기업 법인 명의 차량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법인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도 했습니다. 홍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형사와 속닥였습니다. 미래가 처치실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듣다가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방금 형사님한테 들었는데요. 미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 있잖아요. 한강그룹 회장이래요. 지아는 차트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경가나 봐요. 아니, 선생님. 한강그룹이요. 그 큰데요. 지아는 차트를 덮고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지아는 새 차트를 꺼냈습니다. 수치를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났습니다. 클리닉 앞으로 검은 차 3대가 섰습니다. 소리도 없이 정확하게 일렬로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지안 앞에 섰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안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한강그룹 부회장이에요. 지금 바로 서울로 이송하겠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차트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도윤을 봤습니다. 안 됩니다. 강도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흉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로 2시간 이상 이동하면 다시 출혈이 생겨요. 최소 48시간은 여기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강도윤이 지안을 다시 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선생님이 서울 H대 출신이시죠?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H대에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이송중 처치를 맡길 수 있어요. 이송중 재출혈이 생기면 그 전문의들이 차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강도윤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처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홍 여사는 카운터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처치실 한쪽 구석에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지안과 강도윤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강도윤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48시간이요. 네. 강도윤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처치실 안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미래가 지안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엄청 멋있었어요.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은 클리닉 주차장에 서서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서류를 받아 훑었습니다. 서지안, 이혼, 의료소송, 사실상 권고사직, 지방 낙향. 강도윤은 서류를 접으며 처치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계산된 접근일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처치실 모니터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안이 달려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지안에게 닿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지안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지안은 그 손을 빼냈습니다. 차트를 펼쳤습니다.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그 감각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강도윤이 한 통의 전화를 더 걸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에 대해 더 깊이 파라는 짓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지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재원이라는 이름이 하진읍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읍내 편의점 주인이 알았고 버스 정류장 옆 국밥집 사장이 알았고 클리닉 맞은편 약국 할머니가 알았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비밀이 버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안은 그 이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안에게 한재원은 여전히 신혼미상, 남, 추정 40대 전후였습니다. 차트 위의 숫자였습니다. 재원의 재활 기간은 최소 3주로 결정됐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오후 클리닉 근처 한옥 펜션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경호팀과 비서팀이 하진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구 3,000명짜리 조용한 읍내에 갑자기 검은 정장 남자들이 편의점과 국밥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그 광경을 클리닉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밖에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요. 지안은 차트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진 시간이에요. 재원은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청진기를 가져다 대기도 전에 지안은 잠깐 멈췄습니다. 환자가 먼저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사가 청진기를 들어야 그제야 숨을 참거나 크게 쉬었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청진기를 댔습니다. 호흡 소리가 어제보다 고르게 들렸습니다. 지안은 청진기를 거두고 수치를 차트에 적었습니다. 재원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걸을 수 있어요? 3일 후부터 짧게 시작해요. 3일이요. 서두르면 다시 처음부터예요. 재원이 고개를 돌려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은 차트만 봤습니다. 재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재원은 펜션 마당에서 첫 보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양옆에 붙었습니다. 지안이 뒤따랐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0걸음쯤 됐을 때 발목이 안으로 꺾였습니다. 재원이 멈췄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오려 했습니다. 지안이 먼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재원의 발목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발목 바깥쪽 인대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누르며 위치를 체크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재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보다가 눈을 들어 먼 산을 봤습니다. 지안은 발목에서 손을 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각도 교정부터 다시 해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재원을 부축해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무릎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었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안은 펜션 응접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머그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은 올려다봤습니다. 재원이 머그잔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유자 냄새가 퍼졌습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차를 타줘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재원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지안은 머그잔을 봤습니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차트 위 펜을 돌렸습니다. 재원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서점 있어요. 읍내에 하나 있어요. 오래됐어요. 깨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보행 연습을 마친 재원이 읍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안이 뒤따랐습니다. 경호원 2명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재원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각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점 앞에서 재원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안에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지안도 따라서 봤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눈이 멈췄습니다. 앞줄 가운데 낡은 표지에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어느 외과 의사의 회고록이었습니다. 지안이 의대 시절 10번도 넘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닳고 닳아서 표지가 뜯겨나간 책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재원도 그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같은 책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점 앞에 나란히 서서 유리창에 2 사람의 모습이 겹쳐 비쳤습니다. 지안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오늘 보행은 여기까지예요.
재원은 대답하지 않고 한 번 더 창 안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점 주인 할머니가 펜션으로 책 한 권을 배달해 왔습니다. 지안 앞으로였습니다. 포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이었습니다. 그 외과 의사의 회고록이었습니다. 지안은 표지를 봤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책갈피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말린 꽃이었습니다. 작고 노란 삼국화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삼국화를 꺼내 잠깐 봤습니다. 그러다 차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쪽 빈 공간에 삼국화를 끼워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안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재원의 과거 진료 기록을 다시 폈습니다. 며칠 전 미래가 가져온 서류였습니다. 강도윤이 주치의 인수인계를 위해 보낸 자료가 클리닉 서류함에 끼어 있던 것을 미래가 발견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받아두고 찬찬히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5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심장 관련 정밀 검사 결과지를 봤습니다.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지는 병이었습니다. 초기였지만 진행성이었습니다. 지안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펜션 마당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원이 매일 새벽에 나와 혼자 재활 운동을 하는 그 마당이었습니다. 지안은 기록지를 다시 봤습니다. 5년 전 날짜를 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것을 알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새벽 혼자 지안은 기록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끝이 기록지 모서리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내일 재원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꺼낼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안은 이 기록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트 폴더에 끼워 넣었습니다. 삼국화 옆에 2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안은 폴더를 닫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션 쪽이었습니다. 지안은 창가로 가서 커튼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원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안은 커튼을 놓았습니다. 심장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지는 병을 가진 사람이 새벽 2시에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안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 지안이 기록지를 들고 재원을 찾아갔을 때 재원의 표정은 예상보다 훨씬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안은 그 얼굴을 보며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재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재원에게 기록지를 내밀던 날 지안은 최대한 의사의 얼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숫자를 설명했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심장 근육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경과를 밟을 수 있는지, 최대한 건조하게, 최대한 사무적으로. 재원은 기록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안은 잠깐 멈췄습니다. 확정할 수 없어요. 경과를 봐야 해요. 재원이 고개를 돌려 지안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지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트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읍내 내과에 초음파 장비가 있어요.
내일 빌려서 정밀하게 한 번 더 볼게요.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 안쪽을 눌렀습니다. 맥박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무엇인지 지아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클리닉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안을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장님, 재활은 이제 서울 전담팀이 맡을 예정입니다. 선생님께는 지금까지의 처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아는 강도윤을 봤습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퇴장 통보였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퇴장? 또 병원에서도 그랬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을 돌려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포장했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지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 목소리였습니다. 부회장님, 그게 의사한테 할 말이에요. 강도윤이 차갑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리닉 직원분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괜찮으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엄청 화나거든요. 지안은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는 볼을 잔뜩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얼굴을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왔습니다. 미래가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같이 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원이 클리닉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경호원이 따라오려 했지만 재원이 손짓으로 멈췄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처치실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지안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재원이 돌아선 자리에 편의점 봉지가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가 발견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캔커피 하나와 영양제 2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메모지를 읽다가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지안이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메모지를 들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제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흰 알약 2개가 손 위에 놓였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6년을 같이 산 성현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야간 당직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와도 수술이 길어져 밥을 굶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영양제를 삼켰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한성원이 하진읍으로 내려왔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원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재원과 닮았지만 달랐습니다. 재원의 눈이 조용하다면 성원의 눈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성원이 지안 앞에 섰습니다. 서 선생님이시죠? 네. 성원이 지안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형 많이 좋아졌죠? 회복 중이에요. 성원이 잠깐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의료소송 건은 아직 진행 중이죠. 지안의 손이 가운 주머니 안에서 가만히 쥐어졌습니다. 형 주변에 소문이 돌면 형한테도 좋지 않아요. 선생님한테도요. 성원은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문. 지안은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윤서가 심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진실이 아무 힘이 없을 때 소문이 얼마나 강한지, 클리닉으로 들어오는데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안색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아까부터 그 말만 해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읍내 내과에서 빌려온 초음파 장비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나빠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빨랐습니다. 지아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재원도 화면을 봤습니다. 지안이 설명하기 전에 재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지안은 결과지를 출력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얼굴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해요. 재원이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창밖산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알겠어요. 딱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원은 펜션 마당에 혼자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재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하진읍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불빛이 적어서 하늘이 넓었습니다. 클리닉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불빛을 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그 불빛이 켜져 있는 한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재원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이 서울로부터 이사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성원이 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재원은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보고를 마치며 덧붙였습니다. 서지한 선생님 관련 조사를 더 진행할까요? 재원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됐어. 강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클리닉 방향이었습니다. 2층 창문은 낮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차트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됐어. 그 2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이 지안을 따로 부른 것은 재원의 이송 이틀 전이었습니다. 장소는 클리닉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차에 기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양복 단추가 끝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강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나오자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 선생님, 전 남편분이 현재 저희 그룹 협력사 의료팀의 자문으로 계십니다. 지안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윤이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일부에서 선생님이 전 남편 연주를 통해 회장님께 접근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선생님이 회장님 곁에 계속 계시는 게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문. 지아는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발끝부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윤서의 제보 한 줄이 10년을 어떻게 허물었는지, 진실이 아무 힘도 없을 때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과의 연락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아는 강도윤을 봤습니다. 강도윤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클리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잠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윤서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병원에 데려오던 날, 깊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 다음에 성현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에 두고 사라진 사람, 그리고 병원 과장실, 잦은 사직이라는 말,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것들. 배신은 항상 자신이 믿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지안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구급차가 클리닉 앞에 섰습니다. 강도윤의 팀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래는 처치실 안에서 재원의 짐을 정리하며 연신 코를 훌쩍였습니다. 홍 여사는 이송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원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들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스스로 걸었습니다. 열흘 전 처음 마당에 나와 발목이 꺾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입구에 서서 마지막으로 재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봤습니다. 호흡을 들었습니다. 재원이 지안 앞에 섰습니다. 지안이 마지막 수치를 차트에 기록하는 동안 재원이 조용히 지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손 안에 쥐어줬습니다. 강도윤이 서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재원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손바닥을 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앞면에는 한재원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올게요. 기다려줘요. 지아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아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진읍 도로 끝으로 차가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클리닉 앞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장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읽었는데 외워졌습니다. 지아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읍내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미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파라솔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2개 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다가가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안은 받아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붙은 행사 안내지가 펄럭였습니다. 지나가는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미래가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남을 살리는 법만 알고 자기를 살리는 법은 모르잖아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캔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감싸고만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동안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려줘요. 그 문장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로 향하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재원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옆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재원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도윤아. 강도윤이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성원이한테 줄 거 있어. 도착하면 챙겨.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강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진읍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차들도 정장 남자들도 펜션의 불빛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클리닉 앞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지아는 2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펜션 마당 쪽을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원이 매일 새벽 나와 서 있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내가 돌아올게요. 기다려줘요. 지아는 명함을 차트 폴더 안에 넣었습니다. 삼국화 옆이었습니다. 기록지 옆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아는 폴더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재원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직전 강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도윤이 받았습니다. 성원이한테 직접 줘. 내가 들어가고 나서. 강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거웠습니다. 손 안에서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재원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봉투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원이 서울로 올라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진읍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혈압약을 받으러 왔습니다. 독감 수액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클리닉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김봉수 원장은 여전히 내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밥을 먹었습니다. 소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논문을 읽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지는 병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최신 수술 방법, 회복 사례, 예후 통계. 지아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의사로서의 판단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오민준이었습니다. 의대 동기였습니다. 서울 S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였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아나, 한재원 씨 심장 상태 내가 의뢰한 거잖아. 결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아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술해야 해. 빨리. 심실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6개월 안에 신부전으로 넘어가. 지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일정은요. 2주 후 흉부외과 팀이랑 같이 들어가야 하는 수술이야. 지안아, 너 참여할 생각 없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있으면 연락해. 내가 초기 처치한 사람이고 흉부 상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안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차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명함이 있었습니다. 삼국화가 있었습니다.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오민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참여할게. 그 말을 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오민준은 S대병원 수술팀에 지안의 임시 협진 자격을 요청했습니다. 흉부외과 주임 교수에게 소견서를 냈습니다. 초기 처치 기록과 흉부 상태를 가장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의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인이 나기까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강도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성원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성원은 즉시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강도윤은 병원 측에 외부 협진 불가 입장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민준의 소견서가 이미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서지안이 참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산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생각을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재원이 강도윤을 불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강도윤이 들어서자 재원이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실에 서지안 선생님 없으면 동의서에 서명 안 해. 강도윤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들었어. 강도윤은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은 강도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이미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병원 이사회를 찾아갔습니다. 참관 및 제1보조 형태의 예외 승인 서류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서울 S대병원 수술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진읍에서 입던 흰 가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를 알았습니다. 이 복도의 소리를 알았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강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지안도 돌아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재원이 눈을 들어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였습니다. 재원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으로 다 됐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9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안은 집도의 옆에서 한 번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목 안쪽을 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손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집도의가 낮게 말했습니다. 출혈이요. 빠르게. 간호사가 혈액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AB-한 팩밖에 없어요. 수술실 안이 잠깐 굳었습니다. 지안이 마스크 위로 눈을 들었습니다. 저 AB-예요. 지금 체열해요. 간호사가 지안을 봤습니다. 집도의가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요. 체열이 시작됐습니다. 지안은 한쪽 팔에 바늘이 들어가는 동안 시선을 수술 부위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안의 혈액이 수혈 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수술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도이가 움직였습니다. 지안도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안정됐습니다. 9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복 소매가 걷혀 있었습니다. 체열 자리에 작은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재원이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지아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들것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서울까지 따라온 미래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캔커피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지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올라오는 순간 지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래가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성원이 지안을 발견했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지안 앞에 섰습니다. 서 선생님. 지안이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올려다봤습니다. 한성원이 지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물을게요. 형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까?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안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지안은 한성원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올라와서였습니다. 그것들이 목 안에서 엉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캔커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성원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한성원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재원의 병실에서였습니다. 재원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수치를 확인하는 동안 재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강도윤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재원의 손이 탁자 위를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원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강도윤은 그 손을 봤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알았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지안의 번호로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처음으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의 병실 창가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국하였습니다. 아무 포장도 없었습니다. 화분 아래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잘 이겨내요. 강도윤은 그 카드를 들어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카드를 들고 있는 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산된 사람이 이런 것을 두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생각을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아침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지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면회를 요청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안은 전화를 끊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하진읍 클리닉 2층이었습니다. 산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연두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는 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재원이 창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했습니다. 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아는 의사의 얼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그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트를 꺼내는 척했습니다. 손이 차트 위에 올려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제 혈액이 모자랐다고 들었어요. 지아는 차트를 봤습니다. 의학적 판단이었어요. 재원이 잠깐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렇겠죠. 두 사람 사이가 조용해졌습니다. 병실 밖에서 복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트 바퀴 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 그런데 병실 안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들이 멀었습니다. 재원이 다시 지안을 봤습니다. 수술 동의서 쓰기 전에 선생님 이름을 요청했어요. 오민준 교수한테. 지안이 차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강도윤 씨가 막을 줄 알았는데 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막았어요. 지안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강도윤이 안 막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직접 승인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을 지안은 나중에 오민준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병원 로비였습니다. 강도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걷다가 한성원과 마주쳤습니다. 한성원은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성원 씨 앞으로 걸어가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5년 전에 준비해 두신 겁니다.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한성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선생님 관련 소문 유포 건은 제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성원이 강도윤을 봤습니다. 강도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한성원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이. 한성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성원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원의 손글씨였습니다. 한성원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읽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한테 맞는 날마다 내가 먼저 들어간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형이어서였다. 한성원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 있었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한성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먼저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승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이 없어질까봐. 어릴 때부터 항상. 강도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 돌아봤습니다. 한성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한성원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한성원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원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돌아간 후였습니다. 한성원이 침대 옆으로 개 걸어갔습니다. 재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한성원이 말했습니다. 형, 나 그때 편지 읽었어.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재원이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심장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민준이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강도윤이 서울 자택으로 이동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재원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재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혼자 탔습니다. 강도윤이 따라가려 하자 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 갈게.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강도윤은 병원 앞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진읍이었습니다. 재원은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진읍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산 냄새가 났습니다. 재원은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읍내 도로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재활보행 연습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발목이 꺾이던 길이었습니다. 지안이 무릎을 꿇고 앉아 발목을 잡아주던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점 앞을 지났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클리닉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절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료 중이었습니다. 재원은 건물 옆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안의 숙소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일하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안은 재원을 봤습니다. 차트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2 글자였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도 지안을 봤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프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1층에서 미래가 올려다봤습니다. 2층이 조용했습니다. 미래는 혼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실 의자에 앉아 2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복도에서 김봉수 원장이 외투를 입고 나오다가 주차장에 낯선 차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진읍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클리닉 앞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진읍은 여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클리닉 건물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간판 글씨는 여전히 절반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국화였습니다. 누군가 매주 물을 줬습니다. 늘 싱싱했습니다. 지아는 그날도 아침 일찍 가운을 입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펜 2자루와 접힌 메모지 1장을 넣었습니다.
10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습관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침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접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외래 12명이에요. 맞네요. 읍내 소문났잖아요. 실력 있는 선생님 왔다고.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며 가운깃을 여몄습니다. 미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공동 원장님. 지안이 멈췄습니다. 미래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해요. 아직도. 지안은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미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했을 겁니다. 김봉수 원장이 지안에게 공동 원장직을 제안한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아 얘기했습니다. 김봉수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 선생이 있어야 이 동네가 돌아가요. 그냥 같이 해요. 지안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료실에 들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김봉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달 말에 클리닉 현관에 삼국화 화분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념으로요. 지안이 화분을 받습니다. 또 삼국화예요. 예쁘잖아요. 미래가 화분을 현관 옆에 내려놓으며 지안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 예전에 선생님한테 한 말 기억해요. 남을 살리는 법만 알고 자기를 살리는 법은 모른다고요. 지안은 화분을 받습니다. 미래가 물었습니다. 이제 좀 배운 것 같아요. 지안은 대답 대신 미래의 머리를 한번 건드렸습니다. 미래가 과장되게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안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지안식 표현의 최대치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대한흉부외 과학회 지역 의료 사례 발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안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지역 응급시설에서의 흉부 외상 처치 방법이었습니다. 하진읍 클리닉에서 쌓은 사례들이었습니다. 폭설 속 야전 처치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서울 학회장 복도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목 안쪽을 오른쪽 엄지로 눌렀습니다. 맥박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발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석을 받습니다. H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 정명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에게 잦은 사직을 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시작될 때까지 그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낡은 장비로 했던 처치들, 튜브가 막혀서 주사기로 바꾼 순간, 산소 포화도가 78에서 94로 올라가던 숫자, 그것들을 지안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안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재원이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홀 안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홀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안은 단상 아래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을 봤습니다. 재원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였습니다. 예전 H대 동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 선생, 언제 서울 올라올 거야? 자리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지아는 악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거기 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하진음이요? 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동료는 뭔가 더 말하려다 지안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정명훈이 복도에서 지안 앞에 섰습니다. 지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명훈이 말했습니다. 발표 좋았어요.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하진읍 클리닉 앞 골목에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었습니다. 보라색이었습니다. 클리닉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저녁 진료를 마친 지안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이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 있었습니다. 지안을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안 먹었어요. 지안이 먼저 걸었습니다. 재원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읍내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골목 끝에서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담벼락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발소리가 두 개였습니다. 읍내 가장 오래된 순댓국집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국물을 내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진읍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클리닉 2층 창가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빈 소주잔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커피잔 하나는 식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따뜻했습니다. 지안이 창가에 앉아 차트를 펼쳤습니다. 재원은 맞은편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 외가의 회고록이었습니다. 새 판본이었습니다. 책갈피에 삼국화 한 송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잔, 삼국화, 차트 위에 펜, 재원이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지안이 펜을 움직이는 소리, 그것들이 창가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 온도의 차이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도 알게 됐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에 하진읍의 밤이 있었습니다. 산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미래는 퇴근하며 2층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래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강도윤은 서울에서 월간 경영 보고서를 검토하다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하진읍 클리닉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그쪽을 봤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한성원은 형과의 저녁 약속 날짜를 달력에 적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다 펜을 내려놓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습관이 좋았습니다. 하진읍 클리닉 2층 창가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2개의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어 있었고 하나는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오고 나서야 지아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하루도 누군가를 살린 손끝 하나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요. 배신은 지안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하진읍의 작은 불빛과 한 사람의 밥은 먹었어요? 가 그녀를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재원 역시 생명이 흔들리던 순간 권력보다 먼저 사람을 붙잡았고 결국 두 사람은 구해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내일을 지켜주는 관계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이 차가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